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장총에서 헌신하신 세월이 오래되셨습니다. 얼마나 일해 오셨고요? 그간 일해 소감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여기서 일하게 된 게 2004년에 일했던 것 같아요. 네. 2004년부터 2월 달부터 일을 했었고, 네. 독일에서 귀국하고 조금 있다가 여기서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장애인들도 만났고, 장애인과 관련된 그런 여러 유관기관 사람들도 만났고, 그러면서 그 장애인 복지가 변화하는데 조그만 나사의 역할을 하려고 많이 무던히 애를 썼고, 결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좀 기쁜 마음도 있고, 네. 아직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두 가지 마음이 이제 같이 있죠. 네. 한국장총에서 그간 일궈온 업적과 현재 진행하는 사업은 어떤 게 있나요? 저희 한국장총은 복지부로부터 이제 네. 받는 국고 사업과 자체에서 하는 자체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네. 뭐 복지부에서 받는 사업은 크게 꼭지수로 하면 12개가 되고요. 뭐 단체 교류 협력, 단체 지원, 뭐 정보 전달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 이슈 파이팅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사업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영역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이제 2013년에 좀 이제 중점을 두고 하고 싶은 방향성은 수렴과 확산입니다. 장애인 개인들이 가진 문제들을 다 모아들여서 네. 그것을 하나의 공통된 카테고리로 묶고, 네. 이거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과 대안을 마련한 다음에 이것을 장애인 개인 아니면 유관기관, 특히 대정부나 대국회 그 활동을 하는데 접목을 시키는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무차장님께서는 2살 때 소아마비를 알아 장애인 되셨는데요. 어떻게 극복하셨고, 극복하는 그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왔나요? 옛날에 장애 극복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네. 없어졌지만 명칭이 바뀌었죠. 네. 제가 장애 극복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애를 극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애라는 것이 극복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장애는 나랑 같이 평생을 같이 살아올 마누라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어요. 네. 이 마누라가 속상일 때 얼마나 가슴이 부글부글 끓습니까? 이 장애도 나랑 떨어질 수 없는 사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마음을 좀 부글부글 끓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장애로 인해서 또 그 반대 기쁨과 성취감과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것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래서 장애와 함께 더불어서 지금까지 이제 살아온 거죠. 장애라는 그 마누라 같은 존재하고 내 인생을 같이 꾸며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렸을 때는 저는 오히려 장애인이라는 것을 별로 못 느끼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부터 고등학교 때 체육 시간에 점수를 하나도 못 받는다든가, 대학 입시 때 저희 때만 해도 이제 대학을 입학하려면은 장애인은 받지 않는 곳들이 리스트가 각 대학에서 나오던 그런, 지금 보면 참 재미난 시대, 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럴 때도 장애라는 거를 또 느끼게 되고, 취업할 때도 장애라는 걸 느끼게 되고, 이것을 어떻게 견뎌왔냐는 거 그렇게 뭐 거창하게 뭐 말하는가 보단 내 이거 한번 뚫어봐야지. 이거 그래 안 돼? 그럼 한번 이런 방법 써볼까? 저런 방법 써볼까?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칠 때도 있었고요. 물론 그런 가운데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또 딴 사람들이랑 의기투합을 해갖고 우리 이거 한번 돌파해서 정면 돌파해서 나가보자. 그 정면 돌파해서 나가보자고 한 게 20대 초반 중반 때부터 그런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장애인끼리 뜻을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가 이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도 그 아차산에 있는 정립회관에 모여서 각종 장애인 이슈에 대해서 이슈 파이팅도 하고, 뭐 청량리 동사무소 정보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가졌던 게 우리가
이렇게 갈등만 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발전이 있을까? 저는 이제 제가 장애를 갖고 살아가면서 가장 가졌던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갈등이고 하나는 인내라는 단어. 갈등과 인내가 저를 이끌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사람이 하라는 대로만 주위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하라는 대로만 살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갈등을 하고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내 주위의 친구들이랑 함께 같이 고민하고 또 그걸 행동으로 옮겼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서 관철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청량리 동사무소 그때를 전공하고 나서 우리 친구들이랑 가졌던 가장 큰 고민거리가 갈등이 장애인이 문제를 밝혀내는 데는 어느 정도의 감각과 삶의 터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인지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대안을 내세우기에는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료들하고 야 우리 한번 장애인 스스로가 전문가가 돼보자. 그래서 어떤 분은 미국 가서 공부하고 저는 이제 독일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이제 지금까지 행동하면서 살았던 거죠. 독일에서 13년 동안 유학을 하시면서 특수교육을 전공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자세히 소개 좀 해주세요. 독일에 갈 때는 원래 사회복지를 전공을 하려고 갔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저는 이제 한국에서는 신학을 전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독일에 가서는 사회복지를 전공을 하려고 했는데 대학에 사회복지 전공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 사회복지의 조짤 아바이트라는 것은 파콕슐레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말을 하면 전문대학에 있는 과목, 학과예요. 행정일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대학은 학문적인 것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좀 분리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고민이 들더라고요. 사회복지를 전공하러 독일에 갔는데 막상 가보니 대학에서는 없다고 그래서 그럼 대학에서는 뭐를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장애인들이 가진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더라고요. 먹고 사는 것의 가장 좋은 방법은 직업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업재활을 전공을 했죠. 주전공으로. 그리고 제가 이제 독일에 도트문트 대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맥주가 아주 많이 나오는 곳이죠. 거기서 근데 그 대학에서는 부전공도 3개를 요구를 해요. 주전공은 직업재활이었고 첫 번째 부전공이 지적장애, 두 번째 부전공이 지체장애, 그리고 세 번째 전공이 미술치료입니다. 제가 원래 미대를 가려고 했었거든요. 이래가지고 제가 언제 한번 그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데 그게 좀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제 주변 경제적인 것도 밑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못 썼는데 거기 가서 미술치료가 있다고 그러길래 제가 이제 그것을 전공을 했죠. 그래서 덕분에 미술치료가 점수가 제일 잘 나오긴 했어요. 다행이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제 공부를 했죠. 그러면은 지금 4개의 네, 과목을 네. 전공하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우리 한국에 왔을 때에 좀 가장 좀 접목시키기 좀 쉬운 분야가 뭐라고 좀 생각하세요? 다행히 그 독일에서 공부할 때 제가 KBS 라디오에 정기적으로 방송을 할 수가 있었어요. 뭐 굳이 말한다면 해외에 있는 리포터 역할을 했는데 매주 월요일 날 방송을 했어요. 독일의 복지제도를 여러 가지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것을 이제 방송을 하면서 학업에서 느낀 것보다 더 많은 거를 배울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는 제가 맨 처음에 근무한 곳이 베데스다 복지재단이라고 거기서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됐죠. 여기서 근무를 하게 되니까 그 독일에 있을 때 그 방송과 학업을 통해서 제가 이제 사실 주전공 하나에 부전공 3개니까 사실은 많은 양의 학문적 지식을 축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방송용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잡지책을 읽었거든요. 그 전문 잡지를 보통 일주에 한 15개에서 20개를 이렇게 뭐 물론 다 읽어보질 수는 없고 관심 있는 걸 계속 스크린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내용을 봐왔기 때문에 이 장충에 들어와서 정책적인 일을 하는데
유럽 복지의 샘플, 또 독일 복지의 샘플을 얻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그 특별한 그 시간을 들이지 않고 그쪽에서 나타나는 그 현황과 문제점들에 대해서 비교적 좀 수월하게 알 수가 있어서 한국에 들어와서 장애인 이슈 파이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조금은 아는 체를 했죠. 뭐 많이는 모르고요. 그렇게 하면서 지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 한국에서는 신학을 전공하셨다고 예, 하는데 목회 활동도 하셨잖아요. 예. 네, 목회 활동도 하시면서 장애인 단체 일도 하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 네. 이 좀 건방진 고민을 좀 했어요. 한국 교회가 장애인들한테 밥을 줄 수가 있느냐? 한국 교회가 사회 사업이라든가 사회복지의 이 틀이 거의 좀 아주 미약했던 데나 물론 일부는 있었지만 제가 내린 것은 지금은 못한다. 그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빵 먹는 방법을 밥 먹는 방법이 좀 있어야 되겠다. 지금은 많은 교회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지만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이제 사회 복지 관련 과목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또 토요일마다 은평청사원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또 서클도 봉사 이제 인간회복이라고 굉장히 우리 서울신학대학에서 자랑하는 그런 서클이 있는데 거기서 맡아서 그것도 해본 적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지내왔죠. 그리고 또 졸업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일을 했던 데가 모습이 세 가지로 변합니다. 아침에는 봉제 공장이었다가 저녁 때는 그 봉제 공장 그 옆에 책상을 마련해서 야학이 한 12시까지 진행되고 밤 12시까지 또 그 자리에서 또 같이 잠 자고 그다음에 또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또 예배처럼 변하고 거기는 굉장히 사실은 처절한 그런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는데 거기에 비전이 있었다는 거죠. 소망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대학을 다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2년 동안 이제 전도사로 있으면서 이제 독일로 이제 가게 됐죠. 그리고 또 18대 윤석열 국회의원님 보좌관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보좌관을 하시면서 이루신 일들도 많으시죠? 굉장히 근무 시간이 길었다는 것. 일을 많이 했다고 자부를 해요. 네, 좀 많이 자부를 하고 제가 모셨던 의원님께서 그 장애인 복지에 대한 열정이 남달리 굉장히 좀 많으셨어요. 또 그건 당연한 거고 물론 비례대표가 아니고 지역구 그 이제 의원이었음에도 그분도 이제 지체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제가 그 욕구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고 평가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국회 사무처에서 그 이제 정책 우수위원회 매년 선정이 됐어요. 4년 동안 계속 선정이 됐고 국정감사 우수위원도 3번 하시고 그런 다음에 뭐 여러 곳에서 또 뭐 수상도 하시고 법률도 굉장히 다른 분들보다는 비교적 많이 냈고 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게 법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새로 만드는 것도 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등을 비롯해서 많은 법들을 이제 제정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이제 양적인 것도 굉장히 좀 거시적인 것도 굉장히 좀 의의가 있었지만 제 기억에 아직도 그 남는 한 사례가 있어요. 저는 그게 참 내가 참 이 일을 하길 참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게 국회의원실 홈페이지에 누가 글을 남겼어요. 장애인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일이 뭐가 있냐. 맨날 뭐 장애 문제 해결한다고 그러는데 뭐 계속 말만 하지 뭘 해결하느냐. 정신 좀 뭐 똑바로 차리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 글을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앞으로 열심히 할 텐데 어떤 문제 갖고 있는지 연락을 꼭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은 이제 많은 장애인분들이 그랬지만 학력이 없으세요. 초등학교 졸업을 못했어요. 이동권 문제 때문에 못했더라고요. 배우질 못했으니까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직업 훈련을 받자니 기초 지식이 없다고 또 거부를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이리저리 이제 아는 분들 제가 가진 그 이제 인적 자원을 다 동원시켜서 장애인 고용노동단의 어느 훈련센터에 들어가서 그 이제 지역 훈련을 받게 하고 거기서 졸업을 시키고 하는 거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그 글을 남겨놨는데 그 첫 번째하고는 완전히 바꾸게 한 거, 그 글을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마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도움이거든요. 조그마한 도움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라는 데서 지금도 굉장히 그 일에 대해서는 내가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법도 만드는데 뭐 담당 보좌관으로 열심히 일했지만 그 사람한테 도움을 직접적으로 한 개인한테도 도움을 주고 살았다는 데서는 좀 우리 애들한테도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애인들 가운데에도 정치에 대한 꿈을 꾸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까지 진출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치를 하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죠. 자기가 직접적으로 투표함으로 정치 행위를 하는 그 참정권을 통해서 이제 정치 행위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직접 자기가 정치의 주체 행위로서 그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거는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의회라는 곳이 쉽게 말하면은 국민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럼 저 사람이 왜 눈물을 흘리는지 그 원인을 찾고 그 대책을 마련을 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분은 그 눈물이 왜 흘리는지 이 어떤 이성적, 감성적인 어떤 그 능력을 좀 가지셔야 될 거고, 그거를 대안을 제시할 만한 어떤 지적인 능력, 여러 가지 경험적인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기 사익을 위한 행위로 사회 문제가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먼저 해야 되겠고, 또 의회라는 것은 국회의원이 가장 큰 가치로 삼고 있는 것은 표입니다. 한 표 한 표. 조직화시키고 나의 뜻이 아니라 그 사회 공동체가 갖는 문제를 해결책을 제시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동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한 능력을 키워야 되겠죠.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하고, 실력 있는 정치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저는 대학 초년생부터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 정당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참석하고 정말로 정치할 뜻이 있다면 각 사회 문제에 깊게 토론도 해보고 또 학문적으로도 해결책을 좀 찾아보고 여러 가지 많은 모델도 구상도 해보고 그러면서 자기의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이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방법이 있겠죠. 그거는 이제 자기 환경에 적합하게 선택을 하면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박근혜 정부 인수위에서 3대 정책인 장애 등급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활동부조 24시간 지원 등 그런 과제들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나요? 새누리당한테 12가지의 대선 연대의 공약을 전달했고 대부분 그것을 거의 다 받아들인 거예요. 장애인과 관련된 10개는 다 받아들였고 이제 뭐 나머지 2개는 다른 분야에서 받아들였는데, 정책을 받아들이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그걸 실행하겠다고 하는 발표는 아직 안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몇 번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이것을 풀어나갈 로드맵을 좀 밝혀달라. 각 정부 부처가 어떻게 언제 얼마만큼의 그런 자원을 동해서 해결할지 그 로드맵을 밝혀달라고, 이걸 위해서 간담회를 좀 갖자고. 근데 지금까지는 많이 바쁜가 봐요. 그래서 하여튼 그 이제 몇 번의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간담회를 갖고 언제 그 날짜는 정해지지가 않았고 아마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또 목표를 정하면은 또 뚫고 나가야죠.
그리고 또 다행히 그것을 담당하고 계신 그 위원님께서 하여튼 이게 금세 해결될 문제들은 아닙니다. 그 안건 한 건 하나가. 저희가 끝까지 하여튼 관심을 갖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은 제가 들었습니다. 장애인 건립 보장법 제정을 하게 되면 네. 장애인계에서는 어떻게 참여할 것 같습니까? 지금의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네. 이게 사실 문제인데 장애인복지법은 아무래도 이게 1981년에 만들어진 거고 그동안 뭐 전면 개정을 몇 번 거쳤지만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만들어질 때 그 기본적 사고의 틀이 정부에서 개인에게 이제 지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알아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유엔에서도 말했지만 그 장애인 권리 협약이라는 게 모든 장애인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장애인 복지법은 아무래도 수혜적인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 권리법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냥 정부에서 허락했기 때문에 그냥 돈이 있어서 예산을 백정했기 때문에 그 장애인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내 사회 구성으로서 당당히 권리로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사회 제도를 이용하게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2012 총선 장애인 연대에서도 이것은 첫 번째로 내세웠던 것이라 그것을 위해서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실익을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적인 것과 여러 가지 의견 수렴과 또 정부에게 전달하는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들에 모두 다 개입을 해서 우리가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 김주영 씨처럼 네. 장애인을 위해서 투쟁하시다가 순직하신 네, 분들에 대한 예우가 현실적으로 네, 안 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님께서는 어떤 예우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그 김정 활동가 지금 고인이 되셔서 저도 조율을 했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다시는 이제 발생되지 않고 그분이 이제 어떤 사회적 어떤 이슈를 제기하면 죽음으로써 안타깝게도 본인이 물론 이제 그 투쟁 활동을 계속 하시다 사고를 당하셨는데 그런 경우라도 우리 장애계에서는 그분의 정신을 분명히 기려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분이 평생을 장애 인권 향상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받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장애인도 평등한 그 결정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은 많은 이제 난관이 있죠.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들은. 예. 장애인들에게는 건강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렇죠. 사무처장님께서는 평소에 어떻게 건강 관리를 좀 해오셨어요? 사실은 많이 못했어요. 많이 못했어요. 저는 당연히 이제 독일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일주일에 적어도 5번은 제가 수영을 다녔습니다. 예, 수영을 다니고 제가 거했던 그 이제 대학 내에 이제 그 학생 수영장이 있었어요. 물론 주민들도 다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 거기서 이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안전하게 이렇게 이제 수영을 하고 그때는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와 건강 유지가 됐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일례로 제가 사는 지역에 수영장에 수영 참가 신청을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기자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제가 9개월 만에 2월 1일부터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사실은 중복장애거든요. 제가 이제 지체장애도 있지만 비만장애. 아직 법적 장애는 아니지만 그것을 좀 해야 되겠고 식이요법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은 대부분 땅콩이나 뭐 이런 거 매달 먹고 점심에도 이제 조금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저녁 때 사람을 만나면
이제 과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늘 실패를 하고, 전 집에서 이제 아령 갖고 네. 운동을 자주 하는 편이에요. 한때는 굉장히 고지혈증이 많이 나타났댔어요. 갑자기. 그래서 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아령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을 스스로 많이 좀 개발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되더라고요. 그 모든 게 다 정상인데 네. 몸무게만 정상이 아닙니다. 독일 얘기를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예. 13년 동안 계셨으니까 다녀보신 곳도 많으셨어요? 여행을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네. 많이 못 다녔어요. 왜 그러냐면 여행은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독일에 있을 때 다행히 그 장학금을 받고 네.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정당 장학금을 받았었는데 그게 그 생활비에 아주 충족한 비용은 아니라 많은 곳을 못 다녔긴 했는데 독일에는 버스 투어가 많습니다. 저희 집에서 암스테르담까지 한 2만 원이면 하루 놀러 갔다 오고 파리도 한 3만 원이면 갔다 오고 런던도 한 5만 원, 한 6만 원이면 갔다 오고 무박 3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좀 갔다 왔고 그리고 친구가 있어서 이제 좀 한 번 간 적도 있고 많은 곳을 다니지 못했지만 뭐 이태리 뭐 이렇게 스위스, 파리, 룩셈부르크 조금씩 가봤어요. 가보면서 느낀 거는 그 곳곳마다 그렇게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참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장애인 주차 시설이 다른 비장애인들이 이용하지 않고 이제 대부분 벼 있었고 경찰들도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를 잘해줬고 그런 거는 굉장히 다른 나라를 여행을 하는데 굉장히 그 좋은 인상을 받았고 물론 이제 오래된 로마나 파리를 갈 때는 이게 오래된 도시라 휠체어를 사용하기에는 좀 너무 많이 힘들고 그래서 지팽이를 짚고 이제 주로 다니고 했죠. 그럼 사무처장님께서는 롤 모델이 있으신가요? 저한테 특별히 그 생각나는 분들은 지금은 없는데 사실 롤 모델을 갖고 있는 건 사실 제 친구들입니다. 네. 저랑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그 순수한 그 목회의 그 열정을 지금도 변하지 않고 갖고 있더라고요. 항상 제가 어려울 때마다 사실은 위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을 때마다 제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많이 힘을 얻었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가끔씩 보내주는 책, 조그만 책 한 권에 또 굉장히 많은 힘을 얻고 자기들도 힘든데 조금씩 생각나서 보낸다고 힘을 얻으라고. 어떤 친구는 또 이렇게 성경구절도 적어 보내주시고 그래도 많이 힘을 얻었죠. 물론 이제 우리 집사람도 저희는 롤 모델입니다. 사모님은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뭐 한마디로 말하면은 데모하다 만났어요. 그래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그 청량리 동사무소 점거할 때 바깥으로 뿌려지는 내용을 타이핑하던 게 저희 집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나자고 그랬죠. 뭐 흑심을 갖고. 벌써 이렇게 단란한 가정도 꾸리시고 아이도 둘이나 또 있으시고 사모님께서 걸어오신 길이 제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참 세워보니까 한 편의 영화처럼 그렇게 느껴지네요. 혹시 요즘 영화 보신 거 있으세요? 영화를 보고 싶었는데 그 요새는 왜 예매를 안 하면은 제가 이제 시간이 있는 게 토요일 날 뭐 가끔 나고 주일 날인데 주일 날 이제 우리 집사람이 영화 보러 가자 그러면 이미 예매 다 끝났다고 제가 그래서 거의 지금 1년째 졸라대는데도 못 봤어요. 그리고 요새는 또 제가 듣는 음악 중에 제가 같이 일하던 우리 정책실장님이 저한테 이 음악을 한번 들어보라고 차이코프스키의 더 시즌스라고 그랬고 1월부터 12월까지 이제 그 계절마다 이렇게 음악 그 피아노 곡인데 그게 아주 사람을 굉장히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그 러시아라는 추운 나라에서
저 음유를 만들어내기 위한 고민, 따스함을 느끼기 위한 그 피아노 그 운율, 제 마음을 아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로맨틱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이제 그림을 좀 그리려고 네. 미대를 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저희 인생관이 정해진 게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이라는 것은 나의 아름다운 고통스러운 작업을 통해서 남에게 아름다움을 제시해 주는 거라고 그때는 어설프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아름다움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외로워야 된다는 거. 뭐 요새는 이제 학문도 그렇지만 외로워야 되고 외로움과 고통의 산물이 돼야 아름다움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겠지만 그래서 그러면서 많이 생각을 했던 게 나는 무엇인가? 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면서 나는 결코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막연하게 이제 방향성을 정해놓은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온 것 같아요. 뭐 재미났어요. 가끔 속상한 데도 많았지만. 네, 성천형님과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경기보기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문입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에 많은 장애물이 나타나는 게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간사인데 그 장애물을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아주 당찬 독자분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